FRM 퀀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핸드아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핸드아웃을 할 건 아니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회차하고 강의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즉 1회차, 2회차, 3회차에서 저희가 총 3번이 아니라 3시간씩 10번 총 10회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양이 많고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통계의 기본이 있습니다. 학부 통계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5회차 정도까지는 학부 통계예요. 주로 이제 뭐 평균 분산 이런 거 하다 회귀 분석하다가 그 다음에 7회차부터 뭐가 들었냐면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시계열 분석이라고 해서 이런 거죠. 분기별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분기별 데이터인데 날로 판매량을 보겠습니다. 분기별 데이터라고 하면 겨울에 겨울 분기가 되면 많이 팔리고요. 그다음 봄 분기는 안 팔리고 그다음에 뭐 이러다가 쭉 이런 패턴을 이룹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전반적인 추세.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패턴이죠. 패턴. 계절적 패턴. 추세와 계절적 패턴을 이용하면 미래는 이렇게 추세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패턴이 있으니까 이 패턴을 도입을 하면 이렇게 될 것으로 우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계열 분석인데 말은 쉬운데 실제는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가서 10회차 이쪽에 가고 9회차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머신러닝이 있어요. 기계학습이 있어요. 이것은 컴퓨터 사이언스, AI 아시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도입된 거를 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왜 통계학이 연관이 많냐 하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할 때 데이터가 있습니다. 숫자인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글자, 블로그의 글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글자 같은 경우는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글자 횟수가 몇 번 나왔느냐 뭐 등등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럼 결국 어떤 분석 툴이 필요할까요? 통계 분석 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AI 쪽 기계학습 쪽은요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도 많이 하고 통계하는 사람도 합니다. 물론 수학하는 사람도 해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잘 하지 못하는 수학 어려운 수학 있거든요. 그런 건 수학과 선생님들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학,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시계열 분석,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이 시간 가지고는 충분하지는 않고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막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어려운 거는 그냥 하지 마시고 좀 기초적인 걸 하세요. 시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기초적인 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난이도와 쉬운 난이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험과 우리나라 시험의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 시험은요 최고 탑만 뽑아냅니다. 예를 들면 CPA 시험 하면 거기서 탑만 뽑아내요. 근데 미국 시험은 어떨까요? 미국 CPA 시험은 탑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요 웬만하면 합격 붙여요.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미국의 경우에 이 정도 되면 사회 나가서 열심히 하면 얘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뽑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잘하려면 뽑는 거야.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하면 뭐 나와서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그걸 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고 쉽다면 이쪽만 중심으로 해서 맞추면요 시험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거를 풀어보겠다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힘만 들고 힘들어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저는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불만을 가져요. 학생들은 다 가르쳐주길 원해. 어렵든 쉽든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다 최대한 다 가르쳐주지만 여러분들은요 선택 취소하세요. 그래서 쉬운 거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꼭 놓치지 말고 어려운데 반복이 안 되는 거 그런 건 그냥 놔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 다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첫 파트가 이거고요. 또 하나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기계학습 분야입니다. 기계학습 분야가 너무나 많아서 별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자니 핸드아웃이 너무 커져서 그거 책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2022년 판에서 2023년 판에 넘어가면서 기계학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머신러닝이 추가되었고 2024년 판은 2023년 판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LOS가 조금 한두 군데 바뀐 거 있는데 그 글자만 바뀌었고요. 또는 추가되고 빠진 것밖에 없고 내용은 동일해요. 페이지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 리딩 12예요. 책을 이제 진도를 수업을 할 때 순서대로 완벽하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뒤로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양해를 구합니다. 자, 맨 처음 페이지 1에 Basics of Probability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Probability는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확률이죠. 통계학에서는 글자를 쓰는 게 없잖아요. 다 기호로 쓰잖아요. Probability 해서 저 앞에 P를 씁니다. 그럼 뭐의 확률이냐? 뭐의 확률이라서 이렇게 표시해요. 요거를 이벤트, 우리말로 하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돼요. Probability of Event A. 사건 A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는 이벤트라는 거 들어가고, 이벤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 굵은 글씨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을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확률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uncertain 해야 되고 또 하나는 number여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률 변수는요, x, y, g로 표현합니다. 다른 거로 표현하고 x, y, g로 표현하는데 필기체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정자가 아닌 이렇게 필기체, 이렇게 필기체로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영어에서는 정자 x도 있을 수도 있고 필기체도 x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정자로 쓰니까 본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기체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한글로 쓰고 x를 쓰니까. 그래서 한글로 쓰고 x 때는 꼭 x를 필기체로 쓸 필요는 없지만 보통 변수를 다 필기체로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다 이제 필기체로 씁니다. x가 불확실하고 숫자여야 되는데 확률 변수라는 것은 통계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예를 가지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x가 주사위를 던집니다. roll a die. roll이라는 건 다이는 주사위고요. 롤은 던졌다는, 굴렸다는 거고. 그러니까 x를 number
observed로 하겠습니다. 관측된 숫자란 뜻입니다. 질문은 is x a random variable? 하고 물어봤어. 그럼 x는 확률 변수인가요? 하고 질문한 거예요. 확률 변수가 될까요? 확률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저 두 개의 조건, uncertain하고 number야 되는데 저 두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저 두 조건을 만족하면 확률 변수가 되고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확률 변수가 안 되는 거예요. uncertain이라는 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면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 나온 숫자가 관측되잖아요. 이렇게 던졌어. 그럼 관측된, observed한 숫자는 위에 나온 숫자예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2야, 2. 주사위 던지면 무슨 숫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uncertain한가요? uncertain하죠. 왜냐하면 1, 2, 3, 4, 5, 6 중에 하나 나온 건 알지만 뭐가 나온지는 몰라요. 그래서 1번 조건을 만족합니다. uncertain합니다. 나오는 숫자가 1, 2, 3, 4, 5, 6 중에 하나라는 것만 알지만 뭐가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그 다음 넘버인가요? 넘버죠. 왜냐하면 위에 관측된 숫자라고 했으니까 두 개 다 만족합니다. 따라서 확률 변수가 됩니다. X를 어제의 코스피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가 될까요? 자, uncertain한가요? 아니죠. certain해요. 인터넷 가면 다 나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저는 모르는데 모르고 알고 중요한 게 아니고 불확실한가 확실한가만 문제야. 인터넷 보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거야. 그래서 1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2번 조건은 만족합니까? 만족해요. 지수라고 그랬잖아요. 지수니까 만족해. 이건 만족하고 1번 만족하네. 그래서 결국 확률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X를 내일의 코스피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만족하느냐를 봐야면 1번 만족할까요? 만족하죠. 내일 코스피 지수는 아마 2200에서 뭐 2800 사이겠죠. 근데 뭐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번 만족하고요. 불확실합니다. 두 번째 만족하나요? 맞아요. 만족하죠. 왠 지수라고 돼 있잖아요. 숫자잖아. 그래서 예스가 됩니다. 이번에는 코인을 던져봅니다. flip a coin. 코인은 flip이라고 하고 혹은 toss라고 하고 주사위는 roll이라고 보통 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앞면이 나오면 H라는 글자를 부여하고 뒷면이 나오면 T라는 글자를 부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가 될까요? 하는 거예요. uncertain한가요? 그렇죠. uncertain해요. 왜냐하면 H가 나올지 T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요, 넘버인가요? 넘버가 아니야. 글자잖아요. 넘버가 아니라서 확률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통계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그냥 확률 변수로 설명해 주면 됩니다. 통계학이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넘버를 다뤄. 그러니까 계량화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량화하는 게 통계학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지. 내일의 코스피 지수를 알고 싶다. 그런 게 바로 통계학의 공부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건요? 이건 왜
공부할 필요가 없을까요? 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요,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거 보겠습니다. 내일의 코스피 지수가 있어요. 궁금한 게 뭐예요? 내일 지수는 얼마가 될까? 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지수를 예측을 이렇게 했어요. 2600이라고 예측했어요. 예측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맞을까? 얼마나 잘 맞을까라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 얼마나 클까예요.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은 이 평균은 예측은 2600으로 하는데 2600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불확실성이 적다는 건 2600으로 예측했을 때 굉장히 2600 근처에 있을 거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항은요. 내일 지수는 얼마일까? 그리고 예측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잘 맞을까? 즉 불확실성이 클까 작을까가 제일 관심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계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량을 못 하잖아요. 숫자이기 때문에 계량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통계학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x를 1과 0을 부여하자. 앞면이 나오면 1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0을 부여하자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내일 주사위를 던지면 얼마가 나올까? 이게 지수가 얼마일까가 이거거든요.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불확실성은 variance예요. 즉 평균과 분산이에요. 평균과 분산. 우리 계속 통계에서 평균과 분산 하잖아요. 제일 관심사항이 그거라 그래. 이렇게 해야 숫자를 표현해야 해야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도 구할 수 없고 분산도 구할 수 없고 즉 계량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는 통계학에서 빼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것은 통계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되고 통계학이 무엇입니까 하면 확률 변수가 무엇입니까와 동일한 질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답변을 동일하게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숫자로 계량화하는 것이 통계학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제일 우리의 관심사항은 기대값, 평균값과 분산입니다. 수학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걸 하지 않고요. 베리어블을 공부합니다. 변수요. 변수를 공부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학에서 어떤 숫자에 3을 곱했더니 6이 되었어요. 그 어떤 숫자를 구하세요 하면 그걸 x라고 놓고요. 곱하기 3 해서 6이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x를 구하면 2가 나옵니다. 이때 2를 우리가 변수라고 불러요. 변수. 그러면 똑같이 x를 썼는데 여기는 확률 변수고 저긴 변수예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변수는요, x는 무조건 2입니다. 불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저는 계산이 안 되는, 그건 계산을 못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여기서 질문하는 건 불확실하냐, 안 하냐예요. 불확실하지 않죠. 무조건 답은 2입니다, 이 경우에. 근데 통계학에서는 어떨까요? 불확실해요. 주사위를 던집니다. 1, 2, 3, 4, 5, 6 중에 나오는 건 뭔지 알지만, 뭐가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확률 실험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실험하면 화학에서의 실험과 통계학에서의 실험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화학에서의 실험은 물 2H2하고 O2를 더했더니 어떤 조건 하에서 된 무조건 물이 나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화학에서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통계학에서의 저런 실험은 어떤 이 실험과 차이점이 있냐 하면 이 실험은 무조건 이게 나와요. 무조건. 그 조건만 맞으면. 그러나 통계학에서는요. 그렇게 안 돼. 주사위 던지는 거야. 즉 주사위 던지면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건 알지만 뭐가 나온지는 끝끝내 몰라. 화학 실험에서는 끝내 알아. 무조건 이게 나와. 통계학에서 실험은요. 이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건 알지 뭐가 나온지는 몰라.
그게 차이점이에요. 즉 통계학은요, 다른 학문과 가장 큰 차이점은요, 불확실한 사항을 다룬다는 거예요. 정답은 몰라요. 다만 1, 2, 3, 4, 5, 6 중에 하나 나온다는 걸 알고, 예를 들면 내일 코스피 지수는 정답은 몰라. 다만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하면 대충 요 정도, 혹은 평균적으로 2600 이러면 평균 2600쯤 나올 것 같다는 것만 알지, 정답은 통계학에서는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랜덤 배열에도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하고 그 언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의 하단에 제목에 Conditional and Un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되어 있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은 이 확률하고 좀 틀립니다. probability A 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자, 읽을 때 어떻게 읽으냐 하면 이걸 기분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probability of A given B, 혹은 더 길게 쓰면 probability of event A given event B가 됩니다.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A의 발생 확률, 이건요 그냥 A의 발생 확률이에요. 이것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그냥 확률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거하고 이 조건부 확률하고 내가 꼭 명확하게 구별하고 싶어요. 나 이거 조건부 없는 거다 하고 명확하게 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unconditional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안 쓰셔도 되는데, 이 조건부 확률하고 명확하게 구별하고 싶을 때, 나 이거 조건이 없는 거다 하고 구별하고 싶을 때가 unconditional probability예요. 조건부 확률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2002년에 월드컵이라서 전 국민이 한꺼번에 다 빨간 옷 입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대로 떼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수를 냄비다. 아우, 너무너무 흥분만 잘하고 했는데, 2002년 보니까, 흥분이 잘하는 게 아니라 열정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흥분이 많다는 건 열정이 높다는 얘기예요. 반대편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걸 느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2002년 다음에 2003년 초에 1월인가 2월 달에 또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다 잊혀졌어요. 무슨 사건이었냐면, 로또가 1등이 470억이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1등이 470억이었으니까 우리나라 기록이었고,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당첨자가 몇 번 안 나왔어. 몇 번 안 나와서 이렇게 커졌던 거고, 이때 한 명이다. 1등 한 명이 나와서 혼자 470억을 가져갔어요. 이 사건 이후로 로또가 너무 사행성이 높다고 해서 지금은 번호를 하나 빼버렸어요. 이 이후로 번호를 빼는 바람에 그냥 1등이 수십 명씩 나옵니다. 요즘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때 이제 470억이 되기까지 몇 번의 1등이 없었습니다.
그 전주에 약 1등이 한 200 몇십억, 230억쯤 됐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날 추첨을 했는데 1등이 230억쯤 되니까 사람이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보통은 토요일날 아니면 일요일날 새벽에 당첨이 몇 명이 됐다고 딱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못했어. 왜냐하면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요일 늦게 또는 월요일 날쯤 드디어 발표했어요. 당첨자 없다.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당첨금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2배씩 되는 거였어요. 2배씩. 그래서 그 전에 100억이었다 200억 됐고 200억에서 470억 되는 거니까 이때쯤 되니까 전 국민이 다 로또 산 거야. 이때 이제 워낙에 액수가 크니까 모든 사람이 관심사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 뭐 마당이니 뭐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로또가 있을 때 가장 관심사항, 우리한테 관심사항은요, 2가지예요. 하나는 될까? 사면 될까고, 또 하나면 되면이요. 되면, 즉, 이 돈 받으면 뭐 하지? 근데 이 돈 되면 뭐 하지는 개인적인 사고지, 어떤 아침 프로에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뭐, 포쉐 빨주노초 파는 뭐 사고, 뭐 이런 거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100억대 정도 되면 상상이 가능했지만 이 정도 되면 20년 전에 이 정도면 상상이 안 되죠. 뭘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리 계산해도 돈이 남아. 그리고 이때 뭐 강남 집이라 봐야 이때는 얼마도 안 했을 거고 지금처럼 뭐 40%가 50% 가지 않을 때였으니까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남는 돈이었어요. 근데 될까라는 것은 통계가 말하면 당첨 확률입니다. 그래서 아침 프로에 이제 한 화요일부터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첨 확률이 어떻게 될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벼락 맞은 자가 또 한 번 벼락 맞을 확률 했어. 근데 이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면 그냥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벼락 맞았다는 조건에서. B가 벼락 맞았어. 이 맞았다는 조건에서 또 한 번 맞을 확률이야. 근데 조건부 확률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거는 벼락을 한 번 맞을 확률이에요? 아니면 2번 맞을 확률이에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 다음날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벼락 2번 맞을 확률이에요. 당첨 확률은 벼락 2번 맞을 확률이다 했어. 그러면 첫 번째 1번과 2번은 확률이 어느 게 높을까요? 확률이 비슷할까요? 완전히 틀릴까요? 사람들한테 문의를 해보면 반반이에요. 이쪽이 더 높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이 더 높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조건부 확률이라든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벼락 2번 맞을 확률은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인생에 있어서 벼락 맞을 확률이 1000만분의 1이래요. 2번 맞는다는 건 한 번 맞고 1000만분의 1 맞고 또 한 번 맞는 거야. 이게 정확한 계산 아닙니다만 대충 이렇게. 그러면 10에 14승분의 1이에요. 이건 진짜로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어떨까요? 벼락 맞은 자가 또 한 번 맞을 확률은 이거보다 클까요? 낮을까요? 벼락을 2번 맞는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벼락을 한 번 맞을 확률이야. 다만 누구 중에서? 벼락 맞은 사람들 중에서야. 그러니까 사람을 2 종류로 나눕니다. 맞은 자가 있고 안 맞은 자가 있는데 이제 2번 맞은 자 중에서 한 번 더 맞은 사람을 보겠습니다.
벼락 맞은 자가 하면 이거 파란 거 보시죠. 요 파란 거 분에 노란 빗금치 면적을 말합니다. 즉 맞은 자들만 중에서 한 번 더 맞을 확률이야. 결국은요, 이건 미래 2번 맞는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맞을 확률이야. 단 이미 맞아본 사람들 중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맞은 자와 안 맞은 자를 나누냐 하면 이런 애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하느님한테 얘기해요. 하느님, 저 벼락 한번 맞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래, 내가 벼락 한번 맞게 해줄게. 그래서 제가 광화문 사거리로 갔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가서 벼락을 맞기 위해서 우산이 쇠꼬챙이를 길게 하고 높이 들고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 광화문 사거리에서 쇠꼬챙이 높이 들고 있으면 벼락 맞을 수 있을까요? 못 맞습니다. 그 이유는 피뢰침이 있어서 그래요. 건물마다 피뢰침이 있어서 하느님이 여기다 직딱 해도 옆으로 다 가. 그럼 벼락 맞는 사람은 어떤 데 있을까요? 아무 건물도 없이 시골에서 그냥 풀밭밖에 없어. 그래서 비가 오는데 벼락 맞기 싫어서 우산 쓰고 있어요. 비 맞기 싫어서. 근데 혹시 벼락 맞을까 우산을 막 낮췄어. 그래도 벼락이 저기 떨어져, 저기 내려와도 여기가 쇠가 가네 이렇게. 그래서 골프를 치다가 벼락 맞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는 저기 페어웨이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무는 저기 멀리 있어. 아주 멀리 있고 벼락은 여길 쳐도 아무것도 없냐고 여기 제일 높은 데가 오니까 여길 치는 거예요. 자, 벼락 맞은 자와 안 맞은 자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 대도시에 사는 사람과 시골에 사는 사람. 더 정확히 이거 표현하면, 이렇게 쉬운 면을 표현하면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벼락 한 번 맞을 확률이야. 벼락 맞은 자가 또 한 번 맞을 확률은요, 앞으로 2번 맞을 확률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잘 구별을 못하는 거야. 조건부 확률이 쉬운 게 아닌, 개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조건부 확률은 이미 조건이 됐잖아요. 이건 끝이야, 끝. 이미 과거에 있고 미래는 한 번 맞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그거는 과거지 미래가 아닙니다. 그럼 확률은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조건은 과거예요. 미래가 아니고. 자, 이제 조건부 확률과 관련해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인터섹션이 있고, 이거 인터섹션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하면 교집합, 이거는 유니언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하면 합집합, 그리고 C 하면 컴플리먼트, 여집합입니다. 아주 쉬운 예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항아리, 박스 안에 구슬이 10개가 있는데 빨간 게 6개가 있고 파란 게 4개가 있습니다. 번호가 1이 적혀 있고 2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이 3개가 있고 2가 7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을 구해보는 거예요. 1번, 2번, A는 빨간 구슬을 하나를 꺼내는데 빨간 구슬이 나오면 사건 A고요. B는 1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 구슬에 있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파란 게 나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A 컴플리먼트.
A 컴플리먼트는 파란 게 나온 거야. 여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2가 나온 거, 1이 아니고 2가 나오는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건 B 컴플리먼트예요. 그래서 A와 B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네요, 지금. 자, 이거 계산해보고,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네 번째, 이거. 한번 하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공을 하나를 꺼냈어요. 그 사건이 빨간 공일 확률은 했어. 그럼 전체 10개 중에서 빨간 공이 6개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프라볼 B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10개 공 중에서 파란 공은 4개 있으니까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4가 됩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A and B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and로 했는지 인터섹션, 우리 책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대신에 A, B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그냥. 즉, probability A intersection B를 probability A, B로 우리 책은 표현했는데, 대부분의 책, 그러니까 통계학 책에 쓰는 99.9%는 다 인터섹션을 쓰니까 인터섹션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책에서는 아마 합집합을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유니언 안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A, OR, B. 99%의 통계학 책은 유니언을 쓰니까 OR을 안 쓰고 우린 일반적인 책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는 이렇게 한 거예요. probability A, B를 구하세요 한 거죠. 이건 어떻게 돼? A and B예요. A and B란 A 조건도 만족하고 B 조건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빨간, 흰, 일자가 쓴 빨간 구슬이 꺼내질 확률을 물어본 거야. 전체가 10개인데 빨간 1이 있는 구슬은 미꺼내질 확률은 얼마예요? 딱 2개네. 그래서 10분의 2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요. 유니언 B는 뭐예요? OR이잖아요. A, OR, B. 즉 빨갛거나 1이거나 총 10개가 있는데 빨갛거나 1이거나 그러면 여기서 빨갛거나 1이거나 해서 총 7개가 되네요. 10분의 7.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 이 정의에 따르면 B 1이 나왔다는 구슬을 하나 건데 1이 나왔다는 조건 하에서 그것이 빨간 구슬일 확률이야. 되게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건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B 중에서 A의 비율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B 중에서 A의 비율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했냐? B 중에서라니까 1이라고 적혀 있는 것 중에서 1이라고 적혀 있는 하나, 둘, 셋 중에서 A, 빨간 거의 비율. 3개 중에서 빨간 거는 2개니까 3분의 2 하면 됩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정확한 해석은 적에 따르면 A가 일어났다는 조건에서 B가 발생할 확률. 즉, 빨간 게 하나를 건졌는데 그게 빨간 거라는 조건 하에서 1일 확률인데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건 정확한 표현인데 어렵고요. 가장 쉬운 표현은 뭘까요? A 중에서
B의 비율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A 중이니까 빨간 것 중에서, 빨간 게 총 6개가 있네요. 빨간 것 중에서 B 1인 거의 비율이야. 6분의 2.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정확한 표현은 B가 일어났다는 전자에서 이벤트 A가 발생한 확률인데, 그렇게 하면 정의는 맞지만 이해가 어려우니까 쉬운 방법은 B 중에서 A의 비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프로바빌티 A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프로바빌티 A를 계산할 때 이거하고 이것도 A가 발생할 확률이고 이것도 A가 발생할 확률인데 여기는 조건이 없고 있어. 그밖에 없죠. 차이가 B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이건 아무 조건이 없네요.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하려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건을 마음속에 두세요. 전체 중에서 A의 비율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전체 중에서 A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B 중에서의 비율이고. 그래서 조건부 확률과 조건이 없는 거를 구별하려면 B 중에서의 비율, 이거는 전체 중에서 A의 비율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똑같이 결국은 A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뭔가 연결이 있을 거예요. 즉, 이거와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을 거야. 그거는 나중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질문요. 자, 페이지 5페이지를 좀 더 볼게요. 페이지 5페이지 쪽으로 보니까 굵은 글씨로 조인트 프로버블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인터섹션의 확률이 있죠. 인터섹션의 확률을 A와 B가 조인트했다고 조인트 프로버블티라 부릅니다. 인터섹션의 확률을 말해. 그 다음에 베이즈 룰이란 굵은 글씨가 그 위에 보면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공식이 뭐냐면 이거의 공식이 있어. 이거의 공식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의 공식에 관한 질문이야. 이걸 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벤은 사람 이름이고 원래 이런 그림을 맨 처음 발명한 사람은 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는데 벤이라는 사람이 이걸 굉장히 확장해서 많은 곳에 이제 발전을 시켰어. 그래서 이제 이분의 벤의 이름을 따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후세 사람들은 부릅니다. 자, 이거는 B 중에서 A 비율이잖아요. B가 어디 있습니까? B 중에서 A 비율이라 이제 B를 보는 거야. B를 보는 거야. B만 봅니다. 아까는요, 전체를 봤는데 이쪽은 전체 중에서 A 비율이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전체 네모 중에서 A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면적, 네모의 면적을 1로 놓으면 그냥 프로바빌티 A라는 것은 B 노란 거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B 중에서 A 비율이라는 것은요, 전체 중에서가 아니고 요 B만 보는 거예요. B 중만 보는 거예요. B 중에서 이쪽은 없어요. 요것만 보는 겁니다. B 파란 것만 보고 노란 부분을 찾는 거예요. 이 중에서 노란 부분은 어느 거예요? 제가 빨간 거로 표시한 부분이에요. 이 면적은요, 확률은 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면적, B라고 쓰는 면적은 확률. B고요. 저 빨간 거는
A와 B가 인터섹션이 되는 확률을 말합니다. 즉 면적은 확률을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걸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probability A 기분 B는 probability B 중에서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입니다. 이것이 조건부 확률 공식이고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 와서 한번 볼게요. B 중에서라 probability P. probability B가 얼마예요? 이거는 공식에 따르면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probability B는 얼마입니까? 이거 1이 나올 확률은 1이 몇? 하나, 둘, 세 개네. 10분의 3. A 인터섹션 B의 확률은요. A 인터섹션 B는 뭐냐면 빨간 1구슬의 비율은요. 2네요.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계산해도 결국 3분의 2가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휴직하고요. 10분간 휴직하고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